솔로몬이 과연 좋은 판사인가? 양보해서 이 결론 자체가 옳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날 기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기분이 우울하고 나쁩니다. 징역 1년 할 거를 징역 2년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안 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솔로몬이 한 거니까, 그 사람이 한 거니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인간을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판사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안녕하세요. 변호사이면서 작가로 글을 쓰고 있는 도진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된 기회이긴 합니다만 12회나 걸쳐서 법을 소재로 어떻게 얘기를 꾸려갈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법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다양하시겠지만 최소한 이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재미없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또 요즘 참 이상한 판결들 많죠. 근데 그렇게 시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또 판사들은 꾸준히 끝없이 그런 이상한 판결들을 해댑니다. 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까요? 시민들이 법을 오해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판사들이 여론이고 뭐고 그냥 옹고집으로 그냥 마이웨이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어쨌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법률가로서의 전문 지식과 또 작가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좀 법 얘기를 재밌게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 이론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또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실제 사건을 하나의 교재랄까요? 텍스트 삼아서 법리적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재판 이모저모를 뜯어보면서 법이 어떻게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한 오해도 좀 풀고 또 비판도 해야겠죠. 법조의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어떤 생년월일부터 그동안의 경력, 그리고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나오는 그런 큰 장부인데요. 이 법조의 명부 중에 마지막 경력이 실정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원 변호사란 분인데요. 이분이 2004년 7월,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이죠. 이때 실종이 되셨어요. 당시에 33살이셨는데 어느 날 열심히 일하시다가 통상의 어떤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고는 그대로 종적을 감춰버린 겁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성인 남자하고 자기 앞가림은 하는 분이니까 일주일을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냅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2년을 사귄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이 약혼녀의 말이 이 변호사가 혼수로 3억 원과 고급 승용차 사무실을 열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럼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할래 라고는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어떻게든 현금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이 변호사한테 건넸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그 돈을 어딘가 지금 쓰면서 잠적해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변호사가 참 속물이잖아요. 속물의 오명을 쓰고 그냥 단순 가출로 종기를 했는데 이 약혼녀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호사가 돈과 혼수를 요구했다는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변호사가 약혼녀를 위해서 오피스를 얻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달라는 걸 내가 못 들어주니까 이 변호사가 결혼을 갈등했다 이런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사람은 이미 부부였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이종원 이름의 전화번호가 이 변호사의 번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낯선 남자가 받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이 약혼녀가 이 변호사 몰래 동거하던 또 다른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두 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거고요. 이 동거남이 이종원 변호사인 척하고 혼인신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 밖에 또 수상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하필이면 실종되기 바로 한 달 전에 이 변호사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익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약혼녀였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에요. 남산 1호 터널 CCTV에 한 차량이 잡히는데 거기에 이종훈 변호사의 약혼녀로 보이는 여성과 이종훈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은 약혼녀의 동거남의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이 CCTV는 당시 기술의 한계로 좀 뽀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확실하다라고 단정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실종한 지 이틀 만에 이 약혼녀는 이 변호사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명품 가방을 사고 약 800만 원어치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의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서 이 변호사의 차를 1,000만 원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의 오피스텔도 이걸 담보로 해서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는데 이건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이건 오피스텔을 다른 데 임대를 줘서 그 보증금 6천만 원을 또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의 예금 200만 원도 인출해서 꺼내 써버립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일당 5만 원에 남자를 고용해서 이 변호사 대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알바 남성이 여성의 지시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들러서 이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도 개통하고 은행에 들러서 변호사 개업이 필요하다라면서 대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이건 실패했죠. 그리고 여성이 사건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합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가던 중에 이종훈 변호사의 시골집으로 전화가 걸립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 곧 돌아갈까? 이렇게. 이 또한 이 약혼녀가 30만 원을 주고 사람을 구해서 이 변호사의 시골집으로 전화를 걸게 시켰던 겁니다. 이 여성은 또 경찰에다가 이 변호사가 자필로 팩스를 보내왔다면서 제출합니다. 거기 보면 헤어지자, 너도 다른 남자 만나라,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 여성이 이 변호사의 글씨를 잘라서 붙여서 조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은 이 여성의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변호사의 주민등록증하고 일기용 수첩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 곳곳이 찢겨 나갔는데 그걸 대조해 보니까 여기서 글자를 오려서 팩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살인사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으시나요? 범인은 약혼녀가 아닐까? 혹시 동거남도 협력한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약혼녀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사기친 건 맞다. 변호사가 돈을 빼내서 쓴 건 맞다. 하지만 살인이나 실종과는 전혀 무관하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 변호사의 돈을 왜 빼내서 썼냐? 여성은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이 연기된 다음에 이 변호사가 갑자기 사라졌고 나하고 얼마나 결혼을 하기 싫으면 이렇게 잠적하냐 싶어서 화가 나서 위자료라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빼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명이 좀 설득력이 있으신가요? 검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벽에 부딪힙니다. 시신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종훈 변호사의 사망을 증명해야지 이게 살인이 되는데 시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인사건화가 안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인 겁니다. 지금까지도요. 이 시신 없는 살인에 대해서도 물론 간접 증거가 확실하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게 확실하면 유죄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피가 다량으로 도저히 이 피가 빠져서는 살 수 없는 정도의 양의 피가 발견됐다면 죽었다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검찰은 고민하다가 결국 살인죄 기소를 포기합니다. 사기하고 문서 위조로만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변호사의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좀 위조한 거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기소가 되면요. 당시의 판결 기준으로는 한 징역 2년 정도가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심에서 상당히 놀라운 결론이 나옵니다. 1심 판사는 이 여성에게 이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징역 10년은요, 사기죄의 법정 최상한입니다. 사기죄가 징역 10년 이하까지 선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피해 금액으로는 정말 전무후무한 형량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유를 밝히기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약혼의 수상한 행적들을 상세히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종원 변호사가 절대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행동이다. 즉, 당신이 이 변호사의 실종과 사망에 깊게 관련돼 있으니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을 하고 죄를 정한 판결인 겁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느끼시는 시민들 계실 거예요. 또 사건의 실질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법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명판관의 대명사죠. 갖는 아이를 두고 두 여성이 서로 엄마라고 다투니까 솔로몬이 그럽니다. 그럼 아이 반 잘라서 나누어 가져라. 그러니까 한 여성이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신이 친모다. 당신의 아이를 가져가라. 이런 결론을 내리죠. 지금도 희대의 명판결로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왜 솔로몬 같은 판사가 없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그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현대 판사라면 어떨까요?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럼 바로 법원장이 부를 겁니다. 그 출석부 날립니다. 솔로몬, 너 왜 추리로 재판해? 증거로 재판해야지. 네 멋대로 재판하지 마. 누가 친모인지는 증거를 가지고 따져야지. 그런 식으로 실험해서 추리해서 결론 내면 돼? 그 상황에서 울면 친모인가요? 친모라고 꼭 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 가짜 엄마가 너무나 교활해서 솔로몬의 의도를 간파하고 운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식의 판단은 증거로 친모를 따지는 재판보다 정말 전국을 찌를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훨씬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이 과연 좋은 판사인가? 양보해서 이 결론 자체가 옳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날 기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기분이 우울하고 나쁩니다. 징역 1년 할 거를 징역 2년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안 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솔로몬이 한 거니까, 그 사람이 한 거니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인간을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판사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판결이 과연 바람직한가,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판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판사를 사회는 왜 두고 있을까요? 법전만 드립답한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시민이 판단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판사라는 사람들한테, 그런 답답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다 솔로몬처럼 현명해서? 그건 아닐 겁니다. 단지 판사는 절차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켜라고 맡겨놓은 거죠. 법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재판을 하자는 거죠. 법과 절차를 그물망처럼 만들어 놓고 판사라는 특정 트레이닝된 사람들한테 너 이거 지켜서 해. 너 마음대로 하지 마. 이 매뉴얼에 따라서만 해. 이렇게 엄포를 놓고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성에 안 차고 우리의 정의관념에도 안 맞는 결론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법이라는 게 결국 말하자면 솔로몬에 의한 재판, 이런 최선을 하지 못하는 결과 채택한 차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덜 위험한 거죠. 사람한테 맡겼다가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차선이 낫다. 그래서 근대 국가는 모조리 이런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판사는 정의감으로 재판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정의감에 따르는 게 아니라 법, 절차, 거기에 따라 재판해라. 그게 너의 역할이다. 라고 맡겨진 겁니다. 다시 이정원 변호사 실종 사건으로 돌아보겠습니다. 1심 재판이 정말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해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솔로몬의 판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항소심에서 2심에서는 1심을 정말 처절할 만큼 깨버립니다.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 사기 사건이면 적정하다고 말하는 그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실종 혹은 사망 의혹을 판결에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기소가 안 된 범죄입니다. 살인죄라는 것은. 그걸 참작할 수 없고 그 살인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반영해서 형을 정해서는 안 된다. 법 원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1심의 결론이 비록 많은 시민들의 정의감에 부합할지 모르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좀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계시고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때가 2004년 7월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살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안 지났습니다. 2015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안 지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공소시효가 살인이라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혼녀는 이미 재판을 받았으니까 일사부재리 아니냐, 또 재판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재판을 받은 것은 사규죄뿐이죠. 살인으로는 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살인죄의 증거만 있다면 재판이 다시 가능합니다. 재판을 받았을 당시에는요, 이정원 변호사가 실종된 지 불과 1, 2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7년째예요. 상식적으로 살아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유골이 발견되고 그 유골이 보니까 이정원 변호사의 DNA와 일치하더라. 그렇다면 사망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살인사건으로 지금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판사는 법은 무엇인가? 판사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 판사는 심지어 인간도 아닙니다. 판사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만든 거라는 것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우리가 재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익숙한 법 개념일 것 같아요. 정당방위를 주제로 해서 도둑뇌사 사건, 그리고 로트와일러 습격 사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